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매일 밤 울음을 참아야 했던 13살 소녀의 심정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제 이름은 장미연. 올해 28이고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그 봄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미연, 올해 28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만 13살이던 봄날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 봄날. 제 마음은 학교 끝난 해방감에 가볍기만 했고, 오늘은 뭐 먹지? 같은 생각뿐이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먼저 퇴근해 계시던 엄마만 계셨을 텐데, 거실에는 엄마와 아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부모님 사이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따로 하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두 분이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셨기에, 속으로 화해하셨나 보다 싶어서 괜히 기분이 들떴어요. 미연아, 잠깐 앉아보자. 엄마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고 그때 엄마가 꺼낸 한마디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미연아, 엄마랑 아빠 이혼하려고 해. 순간 시간도 멈춘 것 같았고 제 귀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13살. 부모님의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 정말로 헤어진다는 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그 한 마디조차 겨우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됐어. 그래서 당분간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해외에서 일한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어른으로서의 엄마를 봤던 것 같아요. 늘 따뜻하고 웃음 많던 엄마가 그날따라 너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누구랑 살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연아, 너는 아빠랑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은 쾅 하고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연히 엄마를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전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고민거리, 모든 걸 엄마한테만 털어놓을 정도로 엄마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저를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엄마의 그 말 한마디는 제 안에 있던 세상의 균형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는 엄마랑 못 가요? 왜? 제가 아빠랑 살아야 해요? 울면서 묻는 제게 부모님은 끝내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됐고 그 주 주말 엄마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곁에는 오직 아빠 한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엄마는 가끔 연락할게 라며 떠났고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 번쯤 밖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는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4살,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입니다. 엄마가 떠난 지 딱 1년이 지난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요. 진짜.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엄마가 연락해줄 거라 믿고 기다렸어요. 미안하다, 는 한마디면 나는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엄마 손잡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정말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은 2달에 한 번, 그러다 점점 더 간격이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도 엄마의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고 아빠는 늘 그랬듯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숙제했냐고 묻고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 버림받았구나. 엄마 마음속에 이제 나는 없구나.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가슴속을 확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근데 그 감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화살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돌렸어요. 아빠요. 그때부터 전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떠난 거야? 아빠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날 데려가지 않은 것도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런 말들을 속으로 되뇌다가 어느 순간부턴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빠 때문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처음엔 진짜 말 그대로 상처 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 엄마한테 당한 내 고통을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고 말대꾸하고 가출하고 경찰에 몇 번 붙잡힌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늘 똑같은 말만 했어요. 미연아,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위험하잖아. 너 여자아이잖니.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그게 더 싫었어요. 그게 더 미웠어요.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아? 왜 한 번도 안 울어?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해? 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엄마가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것도 낯선 번호로 자주 통화하던 것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 마음엔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가 크면서 다 알게 되었죠. 엄마가 집을 떠나기로 한 이유. 그게 아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를 탓했던 건 제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부 던져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공부는 놓지 않았어요. 공부를 놓으면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느 정도 예쁜 외모 덕에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아,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참 살아있는 이유 같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얼마 가지 않아 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곧 아빠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안에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독은 결국 내 몸까지 삼키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해 가을, 저에겐 처음으로 생긴 남자친구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같은 반이었고 농담을 잘하던 웃는 얼굴이 예뻤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준 날,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그 손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누군가가 내 존재를 가볍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 가는 게 좋아졌고 밥맛도 돌았고 웃는 일도 조금씩 늘었어요.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고 아빠에게 상처 주며 살았고 이젠 친구도 없다고 느꼈던 그 외롭고 시든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고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했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넘겼는데 어지럼증, 구토, 체중 감소까지 이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감기겠지, 지나가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수업 도중 심하게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을 해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전 혼자 갔습니다. 아빠한테 말하기 싫었거든요. 괜찮다는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검사 후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미연 학생, 악성 종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소리가 끊긴 듯한 정적, 현실감 없는 잔인한 공백. 네. 그게 제가 겨우 뱉은 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슬픔도 놀람도 없는 익숙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 아이 울음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전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난 다 끝났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감정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순간엔 세상이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정식으로 입원하라고 연락이 왔고 아빠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병실에 들어온 아빠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작게 말했어요. 미연아,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다녀오고 너무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아빠가 내가 대신 아파줄게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말 잘 못해요. 그건 아빠니까요.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늘 하던 농담에도 힘없이 웃어주기만 했어요.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의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결국 미연아,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우리 좀 거리 두자. 그 아이가 먼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을 속으로만 수백 번 되뇌었어요. 사실은요. 그 아이가 싫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이젠 나에게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이 두려워졌어요. 그게 그 시절 제가 느꼈던 감정의 정체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 모든 상처와 깨짐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일 말없이 병실에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 바로 나를 항상 지켜봐준 아빠였어요. 항암 치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입맛도 없고, 토하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몇 가닥씩이었어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위에 수북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져 있었죠. 손으로 만졌는데 그냥 술술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어요. 나 진짜 이제 끝났구나. 여자로서의 나, 학생으로서의 나, 사람으로서의 나, 그 모든 정체성이 한 가닥 한 가닥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병실 벽의 유리창에도 머리 없는 제 실루엣이 비칠까봐 늘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퇴근 후 병실 문을 열고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미연아, 이거 니트 모자야. 어릴 때부터 핑크 좋아했잖아. 예쁘더라, 색이.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폭발할 뻔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긴 하는 거야? 그랬어요. 아빠, 지금 나 머리 다 빠졌는데 핑크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꼴의 핑크라니? 더 슬프게 만들지 마요. 그렇게 말하고 아빠 손에 쥐어져 있던 니트 모자를 내던졌어요. 이런 거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예전처럼 예쁘지도 않고 이젠 그냥 병자예요. 아빠는 말없이 그 모자를 주워서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말했어요. 미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로 내 이 모든 고통이 덜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저는 병실 조명을 끄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같은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빠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병실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의 머리카락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자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삭발이었어요. 아빠는 민머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무척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어제 내 말 듣고 생각했어. 아빠는 그동안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분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나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하고. 왜?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미연아, 아빠는 말주변도 없고 너한테 해준 것도 없고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말이야, 너 하나만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아빠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 외로움, 미움, 슬픔 모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니트 모자를 다시 꺼내서 손에 꼭 쥐고 잠들었어요. 머리 하나 없는 내 모습에
핑크색이 어울릴까? 그건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 모자를 건넸던 사람의 따뜻함은 지금도 제 손에 남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빠에게도 사랑은 때론 너무 느리게 도착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라면 결국은 마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에 니트 모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느꼈어요. 그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아빠가 저한테 건넬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고 어설픈 표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핑크색. 어릴 적 내가 좋아하던 색. 그 색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걸 골라준 아빠의 마음을 전 이제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모자를 처음으로 써봤어요. 민머리가 된 내 머리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니트 소재. 거울 앞에 서보진 않았어요. 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기분은 조금 따뜻했어요. 아빠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모자를 쓴 저를 보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고맙다, 잘했어, 예쁘다, 모든 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응, 잘 어울린다. 그 색, 너한테 잘 맞아. 그 말에 저는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 핑크 잘 어울리거든. 처음으로 병실 안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따뜻해지진 않았어요. 치료는 계속 이어졌고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몸무게는 줄고 입맛은 사라졌고 혈관은 약해져서 주사바늘조차 매번 새로 찔러야 했어요. 거울을 보지 않던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던 그 시기. 아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만 잡아주고 가는 날도 있었고 귤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이건 진짜 달더라 고 혼자 맛있게 먹으며 내 옆에 앉아있는 날도 있었어요. 가끔은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하얗게 새어가는 머리, 눈 밑에 드리운 피로.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매일같이 이 병실에 와서 그저 저를 지켜보고만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했어요. 가족 단위로 장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 살고 싶다.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전까지는 죽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 식의 방어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고요? 아빠가 매일 나를 기다려줬거든요. 그 다음 날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치료 끝나면 고등학교 졸업식 가도 돼요? 아빠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교복 입고 가자. 예쁜 머리띠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그때 되면 머리도 많이 자라 있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처음으로 아빠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어요. 나 살아남을게요. 약속할게요. 아빠는 매일 와주었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다가도 매일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친구도, 연인도 잠시 내 곁을 떠났지만 단 한 사람,
그 사람만은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게 제가 다시 살고 싶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아빠와의 약속 이후 제 치료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가 아니라 내일은 어떤 기분일까를 조금씩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3월의 봄바람이 병실 창문을 간지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연 학생, 상태가 좋아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퇴원이라는 게 내 얘기였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병실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벗어두었던 교복 상의를 다시 꺼내 입어봤어요. 너무 커졌더라고요. 말라버린 내 어깨 위에 축 늘어진 교복이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았어요. 핑크색 니트 모자. 그건 여전히 잘 맞았어요. 그걸 꼭 눌러 쓰고 아빠와 함께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뛰고 있었어요. 나 지금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퇴원한 첫날 아빠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연아, 오늘은 밖에서 밥 먹자. 그렇게 우리는 집 근처 작은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밥 냄새, 된장국, 김치찌개. 그 모든 게 살아있음의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어요. 맛이 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전 그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2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짧게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리본을 맸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빠가 멀리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건 그냥 아빠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후 대학에 들어가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아빠와는 따로 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하고 명절이면 반찬을 싸서 집으로 갑니다. 아빠는 여전히 같은 동네, 같은 습관, 조용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알아요. 그 사람만큼 누군가를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요. 사람들은 사랑이 말로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매일 오는 발소리로 전해진다는 거요. 어떤 말보다, 어떤 꽃보다 매일 문을 열고 들어와 괜찮니? 말없이 앉아있는 그 뒷모습에서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요. 어릴 적 전 세상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떠났고 친구는 멀어졌고 사랑은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한 번쯤은 나를 안아준 적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품은 언제나 조용히 날 기다려줬던 한 사람의 사랑이었구나.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곁에 없어 보이던 그 시간에도 사실은 당신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고 있었던 사람, 꼭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 마음에 닿을 거예요. 저처럼요. 엄마를 다시 만난 건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정말 우연히 SNS 메시지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미연아,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낯선 이름, 익숙한 어조,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던 목소리의 주인, 엄마였습니다. 13년 전, 고작 14살짜리 딸에게 아빠랑 살아 라는 말만 남기고 짐 싸서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잘 지내냐 고 묻다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테고 눈물 흘렸을 테고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었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어떤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만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은 여자는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잘 꾸민 외모와 말투를 갖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도 정말 많이 아팠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마주보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 없어도 잘 살아요. 엄마는 멍해졌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른 것 같았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 머리 다 빠지도록 아팠고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세상이 날 다 버린 줄도 알았어. 근데 아빠가 있었어. 매일 와서 말없이 내 손 잡아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나 살아났어. 엄마가 떠난 그날부터 아빠는 단 하루도 날 버리지 않았거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연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저는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준 그 공백은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스스로 메꿨어요. 이제 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제가 자리를 일어나자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전 그 손을 조용히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는 엄마 없어도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고 SNS 메시지도 차단했습니다. 그게 저의 복수였어요.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복수는 분노도 눈물도 절규도 아닌 이젠 당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로 단단히 성장한 거였어요. 이제 제 곁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나 자신이 있어요. 복수는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란 걸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 언제나 누군가의 진심 덕분이라는 걸 저는 살면서 배웠어요.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그렇게 조용히 머물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 누군가가 없다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꼭 안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흔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